안녕하세요. 선문대학교 사학과의 임승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중세 그러면 시대 개념이잖아요. 이 시대 개념이라고 하는 건 정의 자체가 상당히 자연스러운 건 아닙니다. 정해진 어떤 기간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서 학자별로 중세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지는 지금까지도 계속 논의 중이고 여전히 정답이 없는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시대 구분은 인위적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세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한 거는 이제 14세기, 특히 이제 15세기부터인데, 중세 개념하고 사실 근대 개념은 거의 동시에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세기에 이탈리아의 이제 몇몇 시인하고 작가들이 작품 활동을 하면서 그런 뉘앙스를 풍겨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살고 있는 시대가 뭔지 모르겠는데 새로운 시대이다. 이전과는 뭔가 다른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표현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자기보다 앞서 살았던 선배들의 시대, 조상들의 시대를 약간 조롱을 섞어가면서 뭐라고 부르냐면 낀 시대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고대와 본인들이 살고 있는 근대라고 하는 이 새로운 시대 사이에 중간에 낀 시대, 이때부터 중세라고 부르기 시작했고요. 중세가 끝났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시대는 새로운 시대다, 이 시대는 나는 지금 굉장히 행복하다, 이런 행복감을 표출하면서, 반대로 그렇다면 중세는 어떤 시대냐, 어두운 시대, 불행한 시대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덮어 씌워진 거죠. 오늘날 교과서에서는 사실 이게 학생들 교육, 그다음에 연구자들을 저희가 이제 분류하거든요. 저희 직업세계에서도 고대사 전공자, 중세사 전공자, 근대사, 현대사 전공자처럼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이 분류의 편의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로 서로마 제국 몰락부터 르네상스 지리상의 발견, 그리고 종교개혁,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사건들인데, 세 사건을 기점으로 요 중간 시기, 서로마 몰락부터 지리상의 발견까지 이 시기를 중세라고 하고, 그 이후부터 근대라고 하자. 물론 이건 정답은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저희가 이제 약속을 한 거죠. 이게 동양에는 없느냐? 고대사라고 하는 개념은 있거든요. 수업 대학에서 강의 제목을 보면 고대사 수업도 있고 근대사, 현대사 수업도 있는데, 사실 중세사 수업은 제가 못 들어본 거. 오히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세라는 표현보다는 각 이제 왕조의 이름을 붙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오히려 그래서 왜 동양에서는 중세라는 개념을 안 쓰냐라고 질문하기보다는 서양에서 중세라고는 개념이 등장한 것, 이것 자체가 좀 서양의 특이함, 특수성이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사실 기독교는 메이드 인 유럽은 아니잖아요. 출발 자체는 소아시아에서 시작된 종교이고, 더 정확히는 이제 지금 팔레스타인을 불리고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시작된 종교이고, 어떻게 보면 유럽의 입장에서는 외래 종교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게 로마 제국으로 전파되고 나중에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면서 공식적으로는 로마 제국 시민 이퀄 기독교인 이라고 하는 이 공식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문제는 5세기 중엽에 서로마 제국이 문을 닫죠. 이제 몰락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혼란한 시기가, 이걸 또 암흑시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게 펼쳐지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시기에 유럽인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중세 천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유럽인들은 기본적으로 종교적인 인간들이에요. 라틴어로 이제 오모 렐리기오라고 하는데, 이게 기독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를 언급하기 이전에 초자연적인 힘을 믿는, 더 정확히 말하면 이거 믿는 거 믿지 않고는 도저히 다른 선택지가 없는 그런 사회에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공기도 있고 물도 있고 음식도 있고 있겠지만, 인간으로서 필요한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해거든요. understanding. 자기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는 것. 특히 기쁜 일, 좋은 일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두드러지지는 않는데,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는 이거를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고 싶어 해요. 혹시 연애 경험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한 남녀가 오랫동안 사이좋게 지내고 있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여자친구가 오빠 우리 헤어져 라고 이별을 통보해요. 그럼 대부분의 남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왜 그래? 라는 반응을 보이죠. 그게 첫 질문이에요. Why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계속 추궁해서 물어요. 나의 이해를 돕게끔 뭔가 단서를 계속 찾으려는 시도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 여기에 어떤 대답도 만족스러운 대답은 없어요. 이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떤 불행한 상황이 닥치게 되면 인간은 누구나 다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중세라고 하는 사회는 삶의 조건 자체가 인간에게 절대로 우호적인 조건이 아니거든요. 적대적이다 못해 위협적인 그런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 당연히 행복보다는 불행이 더 많았을 거예요. 전염병도 있고 쉬지 않고 일어나는 온갖 전쟁들도 있고 그러한 불행에서 이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게 똑같이 우리에게도 그런 것처럼 그들에게도 바로 이해인데 문제는 그 이해하는 방식이 지금의 우리와는 다르다라는 점입니다. 몇 년 전에 이제 코로나가 유행했는데 우리는 코로나가 유행하고 뭐 몸이 아프다, 갑자기 뭐 냄새를 못 맡게 된다 그러면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코로나에 대한 온갖 정보를 듣죠. 과학적인 정보를 듣고 이제 나에게 닥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된 이 병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이 불행한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게 될 거예요. 중세는 어땠을까요? 일단 바이러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었겠죠.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과학이 아니라 뭐가 있었냐면 연금술, 지금으로 치면 이제 거의 미신에 해당하는 들인데 이 상황에서도 이제 이해는 필요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뭐에 의지하게 되냐면 바로 초자연적인 힘에 의지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 21세기에 이 초자연적인 힘을 정말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전혀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혹시 자기 지갑 속에 부적 넣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그걸 뭐 믿건 안 믿건 간에 요만큼이라도 믿는다면 흔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어쩔 수 없이 초자연적인 힘을 믿는 인간을 초월한 어떤 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것을 믿는 것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디폴트로 깔려있는 사회가 중세 사회였고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이러한 원시적인 믿음, 모양새를 만들고 여기에 색깔을 입힌 하나의 장치가 된 것이 기독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믿음이 반드시 기독교였던 것은 아니겠죠. 처음에 유럽, 서유럽 여러 지역에서 농촌 사회마다 다 있지만 이제 원시 우리가 토속 종교라고 하죠. 민간 신앙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다양한 종교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기독교가 서서히 전파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 전파 과정이 평화로웠냐? 평화로운 데도 있었지만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기독교를 받아들인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프랑크 쪽 같은 경우가 그렇죠. 이제 클로비스가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서 이제 로마 카톨릭을 받아들인 것. 그러다가 590년, 그러니까 6세기 말쯤 돼서 아일랜드 출신의 수도사 한 10대 명이 콜럼바누스라고 하는 인물하고 그의 동료들이 갈리아 지방, 지금의 이제 프랑스로 넘어오면서 선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일랜드 그 기독교의 특징이 극단적인 고행, 실천하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막 추운 날 얼음게 입고 들어가서 냉수 마찰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프랑크인들 사회에서 이 모습이 좀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프랑크인들이 이 아일랜드인 기독교 콜럼바누스가 전파한 이 교리를 따르기 시작했고 여기에 과거 로마 제국에서 성장한 이 교회죠. 그리고 교회의 소위 엘리트 주교 교회 지배층 대부분 이제 로마 문화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고 로마 귀족 출신들도 상당히 많고 이런 이들이 지배하고 있는 교회에서 기독교를 개종하긴 했지만 그리고 자신들이 전사다 보니까 전장에서는 당연히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교회에만 가면 왠지 작아지는 프랑크족의 전사 귀족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교회만 가면 대우가 영 시원찮네. 내가 밖에 나가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행사하는데 교회 안에 들어가면 내가 받아 마땅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 불만감을 느끼고 있던 프랑크족 전사 귀족들에게 이 아일랜드의 이 수도원 제도가 크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되게 매력적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 전사 귀족들이 자신들의 땅에 하나 둘씩 수도원을 이제 만들기 시작합니다. 7세기에 등장한 유럽 성인들 중에는 속세와 연을 끊지 않은 인물들, 전쟁이 일어나면 나서서 군사들을 지휘하는 장군이면서 한편으로는 평상시에는 수도원장으로서 일하는 일종의 투잡을 갖고 있는 그런 인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수도원 확산은 로마의 이 교회는 사실 로마가 도시가 발전하잖아요. 물론 농촌도 있지만 도시 문화가 발전하는데 도시적인 성격을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중세 초기에. 근데 서로마 제국 몰락하면서부터 등장한 이제 프랑크족이 지배한 사회는 철저하게 농촌 중심적인 사회란 말이에요. 아일랜드에서 전파된 수도원 중심의 아일랜드식 기독교죠. 이게 프랑크족 전사들, 프랑크인들이 지배하고 있던 이 갈리아 지방의 어떤 당시의 문화하고도 굉장히 잘 맞아 떨어졌던 것 같고요. 그래서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농촌으로 이제 기독교 관행이 점점 이제 흘러 들어가면서 농촌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민간 신앙이나 토속 종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오래된 나무를 숭배한다든가 아니면 마을 뒤 너머에 있는 연못, 금도끼 나오는 그런 연못이죠. 아니면 밤이 되면 뭐 저기 천사가 선녀가 내려와서 목욕한다는 그런 연못, 신성한 연못들.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이름이 바뀌어요. 기독교식으로. 그래서 그걸 완전히 없애지는 않고 어떻게 얘기하면 전통 종교를 기독교식으로 변모시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뭐 오딘이라는 신에게 봉헌된 나무는 기독교 성인에게 봉헌된 기독교 성인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로 이름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뭐 엑스칼리버가 던져져 있던 그 호수 있잖아요. 물에 요정이 살고 있는 그런 호수는 이제 요정이 사는 호수가 아니라 뭐 성모 마리아, 또 아니면 무슨 암흑의 성녀의 셈으로 계속 숭배 대상이 되는 거죠. 하지만 옷을 갈아입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옷으로 갈아입는 이 과정을 거치면서 기독교가 확산되었다고 보여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지금 우리가 21세기에 알고 있는, 현재 우리 주변에서 보고 있는 기독교의 그 모습을 그대로 중세에 투영하면 매우 곤란하다는 겁니다. 현대적인 기준에서 보면 사실 중세의 기독교는 미신에 가까워요. 지금의 우리의 종교는 이성의 언어로 굉장히 많이 정제된 기독교이고, 지금부터 한 1000년 전 서유럽의 기독교는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종교거든요. 자, 종교재판소는 이것도 사실 우리나라 번역어에 한계가 있어서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 용어인데, 고유 명사로서 종교재판소는 원어가 라틴어로 인퀴지시오라고 해서 뭐 연구, 탐구, 조사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인퀴지시오라고 하는 교회가 정한 일종의 특별 법정입니다. 13세기에 창설되었고요. 이단, 아까 제가 처음에 이단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단과 싸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무기라고 보시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처음에 이제 이단으로 지목된 자들을 데려와서 재판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벌을 내리죠. 뭐 작은 벌은 뭐 기도나 고행을 명령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재산의 몰수, 심한 경우 이제 사형, 언도하는데 재판소에서 직접 형을 집행하진 않아요. 형을 집행하는 거는 이제 세속 권력의 몫이고,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게 이제 이 인퀴지시오라고 하는 종교 재판소입니다. 종교 재판소, 이 인퀴지시오는 1231년에 이제 그레고리우스 9세가 엑스코무니카무스라고 하는 이제 포고령을 반포하면서 이단자에게 종신형, 그다음에 개종을 끝까지 거부한 이단자에게 뭐 사형을 언도할 수 있다, 뭐 이런 근거가 또 이제 마련되면서 최초로 이 종교재판소가 13세기 프랑스 남부에서 열리게 됩니다. 바로 이제 카타리파, 아까 처음에 알비파라고도 얘기했는데 같은 말이거든요. 카타리파 또는 알비파를 처벌하기 위해서 이 재판소가 열리게 되죠. 교황은 이 종교재판소를 관리를 누구에게 맡기냐면 두 수도회에 맡기는데, 하나가 도미니쿠스 수도회고 두 번째가 이제 프란체스코 수도회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단으로 지목된 자들을 데려와서 신문하고 재판하는데, 이게 만행이 좀 심해요. 남용이 많이 된 거죠.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뭐 루이 9세라고 하는 국왕이 일시적으로 이 종교재판소를 폐지하기도 할 정도로, 알비파 같은 경우는 한 3,000명 정도가 여기에서 사형이 언도됩니다. 그러면 잔다르크와 같은 인물, 또는 뭐 신정기사단, 유명한 이단으로 파문된 기사단인데, 이 사람들의 재판도 종교재판이 아니 그렇진 않아요. 신정기사단이나 잔다르크는 재판의 성격은 종교적인 재판이지만 인퀴지시오에서 재판이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이 인퀴지시오가 악명을 떨친, 가장 크게 위력을 발휘한 곳은 15세기의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였는데, 스페인과 포르투갈, 그 다음에 남미에 있는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식민지에서 위력을 발휘합니다.
스페인에서는 누구를 추적했냐면 이제 유대인하고 무어인들이죠. 이슬람교도 남아있는 과거 이베리아 반도가 이슬람 땅이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남아있었던 무어인들을 추적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15세기 말에 스페인의 종교재판소에서 한 2,000명의 무어인과 유대인들을 화형시키게 돼요. 16세기에는 이제 화형까지는 아니고 대부분 순혈 스페인이 아닌 자들을 해외로 추방시키는 그런 도구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일단 정의부터 할게요. 마녀, 마법을 부리는 여성이죠. 그럼 마법이 뭐냐? 마법의 정의는 상징 또는 의식, 주술, 행위를 통해서 인간의 길흉화복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이게 이제 마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술로서 타인의 운명에 영향을 끼친다. 네이버에 찾아보면 주문 인형이라고 팔더라고요. 지푸라기 인형에다가 왜 바늘을 막 미운 사람, 평소에 꼴 보기 싫은 분을 막 바늘로 찌르는 영화에서 많이 등장하는 이야기인데 믿음이 전제된 어떤 행위들이 이제 마법입니다. 사실 이러한 믿음은 유럽에만 있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어디에나 있었고요. 아까 제가 뭐 부적 얘기했는데 부적도 사실 그렇잖아요. 상징, 부적이라고 하는 상징을 통해서 나에게 닥칠 불행을 막는다 라고 하는, 실제로 그걸 믿어서 정말 넣고 다니는 건지 아니면 예전에 뭐 지금은 잘 못 보겠지만 문지방에 이렇게 뭐 붙여놓는 것들도 꽤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다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는 우리나라에서 무당도 그렇죠. 액을 쫓아낸다 라는 표현도 사실 이 마법과 무관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사실 중세시대의 유럽에서는 마녀의 존재에 사실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았어요. 가톨릭 교회는 마녀를 인류에 해를 끼치는 위협으로 간주했느냐?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일부 성직자들은 오히려 이 마녀 사냥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10세기에 나온 주교 법령에 따르면 아예 마법, 이 마녀 믿는 거는 인간의 환상, 나약한 인간들의 환상이다, 미신이다 라고 아예 정의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근데 마녀 사냥이 없으냐 있었거든요. 언제 있었느냐? 이건 중세가 아니라 근대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사실 중세 시대에도 마녀 사냥이 있긴 했지만 특징이 뭐냐면 간헐적이에요. 그 다음에 희생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지적으로만 일어납니다. 근데 근대에 일어난 마녀 사냥은 정반대 성격을 가져요.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대규모로 일어납니다. 역사가들이 관심을 갖는 거는 사실 뭐 두 가지 문제, 중세의 마녀 사냥 그리고 근대 이후에 등장한 마녀 사냥 두 개 다 관심을 갖지만 중세의 마녀 사냥은 사실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는 않아요. 아까 처음에 제가 이 시기가 과학이 없던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필요한 시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초자연의 존재를 믿는다고 했는데 사람들에게 이제 한 마을 주민들에게 불행이 계속 닥쳐요. 뭐 전염병이 든다든가 흉작이 든다든가 아니면 어린아이가 태어나는데 몇 집의 아이들이 계속 사산한다든가 아니면 한 살을 넘기지 못하고 죽는다든가 키우던 가축들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죽어버린다든가 이런 삶의 불행이 겹치게 되면 그 전까지 사이좋게 지내던 마을 사람들의 관계가 아무래도 멀어지게 되겠죠. 신경이 날카로워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이 불행을 이기고 계속 살아나기 위해서 이해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이해를 어디서 찾냐 하면 바로 불순한 사람들의 불길한 행동에서 그 이유를 찾게 됩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인사하고 지내지만 그렇다고 해서 별로 친하게 지내지는 않았던 마을에서도 뭐 그런 왕따 같은 존재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나이 많은 과부, 성격 더러운 할머니 이런 분들 타겟이 돼서 마을 사람들이 몰려가서 처음엔 막 소리 지르고 뭐 욕하고 하다가 이제 흥분한 군중들이 한 명이 돌을 던지기 시작하면 나머지 사람도 갖다 돌을 뭐 따라 던지고 그러다가 이 희생자가 사망에 이르기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된 것이 중세의 마녀 사냥이었습니다. 기록상 최초의 마법사는 뭐 12세기 리옹의 상인이었던 피에르 발도라는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또 일종의 교회 개혁을 주장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청빈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청빈 계율을 극단적으로 이제 청빈을 추구했던 사람인데 나중에 이제 이단으로 잡히고 나서 신문을 봤는데 이 신문이란 게 이제 말이 신문이지 고문이거든요. 고문을 받다가 여기서 자기가 마법 집회를 열었다고 자백을 해요. 그래서 고약을 바르고 다리 사이에 막대기를 끼고 날아다녔고 그다음에 염소의 형상을 한 악마를 만나서 통업 난무하고 악마를 숭배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막 지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13세기부터 마녀에 관한 이야기들이 하나둘씩 보편적이진 않아요. 국지적으로 이제 등장하는데 이때도 예를 들어서 프란치스코회의 분파인 청빈 형제회 같은 경우도 그래서 마법 단체로 오해를 의심을 받기도 했고요. 이 시기에 나타난 마녀들의 모이는 집회를 저희가 사바스라고 하거든요. 블랙 사바스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사바스가 뭐냐면 유대인의 안식일을 뜻하는 단어인데 사바스라고 하는 단어를 마녀 집회라고 부른 것은 어떻게 보면 중세 때부터 있었던 유럽인들의 반유대 정서 뭐 이거의 반영이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5세기의 말쯤 이르게 되면 이제 상황이 달라져요. 마법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인쇄술의 발달 때문입니다.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교과서가 많이 나온 게 아니라 악마론에 대한 연구서가 급증해요. 그리고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이 이 악마와 마법에 대한 이 연구들을 오늘날 우리에게 영화나 드라마, 넷플릭스 드라마를 통해서 보편화된 어떤 스테레오타입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때 만들어지게 되는데 1480년대에만 해도 마녀론 서적이 한 28종이 출간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많이 출간되었다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돈이 됐나 봐요. 사람들이 이런 책을 좋아한 거야. 왜냐하면 내용이 선정적이잖아. 흥미롭고. 그래서 이런 책들이 출간되는데 그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야콥 스프랭거가 쓴 마녀의 망치라고 하는 책이죠. 이 책이 당시에 3만 부 정도 팔렸대요. 유럽에서. 그러니까 와 3만 부면 요즘 우리나라에서 인문학 서적이 500부, 1000부 거든요. 그것도 다 소진이 안 되는데 3만 부면 어마어마하게 팔린 책이죠. 16세기 중반부터 그래서 17세기 말까지 유럽에서는 그래서 마녀 사냥의 광풍이 벌어집니다. 어떤 문명도 이 시기에 유럽만큼 특히 이제 스코틀랜드,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에서 가장 극성을 떨었는데 이 시기 유럽만큼 이 마녀를 조직적으로 학살한 적은 없어요. 계몽사상가인 볼테르는 대략 한 10만 명 얘기한 것 같고 제3제국, 독일 제3제국의 하일리 히물러라는 인물은 독일 점령지에서만 한 3만 개 정도의 화형 기록, 마녀에 대한 화형 기록을 조사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주장을 하는데 사실 이게 명확한 수치는 아니어서 아직까지도 이 시기에 1550년서부터 1650년 사이에 유럽에서 몇 명의 마녀가 화형되었는지는 아직 정확한 통계는 나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70년대부터 이제 역사학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가 시작되었고요. 현재까지 밝혀진 것이 가장 확실한 것은 1580년에서부터 1680년 사이에 마녀 사냥이 가장 극성을 떨었다. 이때 가장 빈도수가 높았다라고 하는 것만이 현재까지 알려진 확실한 정보입니다. 그리고 이름에서 암시되듯이 마남 사냥이라고는 안 하잖아요. 저희가 마녀 사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희생자의 비율이 여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대략 한 80% 정도를 넘는 것 같아요. 일단 마녀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실제로 지팡이 타고 날아다니는 사람 없거든요. 우리가 마녀 사냥이라고 하지만 진짜 마녀였느냐? 진짜 마녀는 아니에요. 다 이제 희생자들인데요. 문제는 이제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거짓 정보들이죠. 정보들이 쌓이다 보니까 거짓 정보인데 이게 진짜처럼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이러한 정보들이 인쇄술에 의해서 확산되고 그게 켜켜이 쌓이다 보니 사람들이 그걸 진실로 받아들이게 되는 이러면서 마녀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 정리가 되는데 예를 들자면 악마와 짝짓기를 한다든가 불임의 저주를 건다든가 가축의 번식을 막는 주술을 쓸 수도 있다든가 고양이로 변신한다든가 그래서 자는 아기의 숨통을 조인다든가 그리고 결정적으로 악마에게 자신의 영혼을 판다든가 이런 거죠. 근데 악마에게 영혼을 팔면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데 영혼을 팔면 뭔가 증서가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계약서 대신 악마가 마녀에게 손톱으로 자국을 남긴대요. 그래서 마녀로 지목된 자는 검사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그 몸의 상처를 확인합니다. 악마가 남긴 뭔가 흔적이 있다 라고 해서 이거를 확인하고 또 다른 방법은 악마에게 영혼을 판 자는 피를 흘리지 않는다. 그래서 바늘로 찔러봐요. 바늘로 찌르면 사실 피가 나오는 게 정상인데 가끔씩 이렇게 살살 찌르면 피가 안 나거든요. 빨갛게 되기만 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재수없게 너는 사탄에게 영혼을 팔았구나라는 이야기가 성립하게 되는. 또 산채로 온몸을 묶은 채 물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악마가 물에 빠져 죽는 걸 내버려 두지는 않을 테니까 물에 둥둥 뜨면 너는 악마에게 영혼을 판 자.
물에 가라앉으면 죄가 없는 애네. 근데 익사하죠. 이런 방식들이 이제 사용되었고요. 프랑스의 장 모댕이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사상가, 정치 사상가가 있습니다. 국가론에 관한 6가지 책이라고 하는 정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 근대 주권론을 정립한 상대 엘리트 중에도 초엘리트인데 이 양반이 쓴 책 중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은 사실 국가론 육서가 아니라 마법사의 빙의 망상이라고 하는 책을 쓰거든요. 여기에 보면 재판관이 법정에서 마녀들을 어떻게 신문하느냐,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를 이제 정리하는데 재밌어요. 바늘로 찌르기, 피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 다음에 신체에 새겨진 부적 찾기, 눈물도 안 흘린대요. 그래서 고통을 가하고 눈물이 흘리는지 안 흘리는지 확인하기, 손톱 밑을 바늘로 찌르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 되게 똑똑한 사람인 게 공개적으로 신문을 할 것. 그게 뭐냐면 마녀로 지목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고문을 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하는 사람도 고통스럽지만 그거를 옆에서 보는 사람은 저게 곧 나에게 닥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공포감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이 좋다.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고문 중에 하루 쉬기. 인간이 가장 고통을 느낄 때가 고문을 받은 다음날 쉰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고문이 이어지면 그 다음 고문 시간이 올 때까지 그 하루에 쉬는 기간이 아닌 거예요. 두려움에 떨어야 되는 요 기간인데 이런 방법까지 친절하게 기록해 둔 것이 장보된 것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기록들이 있는데 전체가 몇 명인지는 아직까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는 않고요. 일단 공식 조사가 시작이 되면 고문 그다음에 이 신문에서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일단 마녀로 지목되면 그냥 생을 포기하는 게 저 같았으면 그냥 포기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고문 끔찍하죠. 줄이 틀고 뭐 이러는 거는 뭐 이 일도 아니고 손톱 밑을 바늘로 찌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질문이 뭐냐 하면 이런 질문입니다. 피의자에게 그대는 악마를 믿느냐 사탄을 믿느냐라고 질문해요.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내가 만약에 피의자로 몰려서 앞에 이제 마녀 신문관이 나에게 그런 질문을 하면 믿는다라고 얘기하면 겁나잖아요. 그래서 안 믿는다라고 믿지 않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면 심각합니다. 왜? 성경에 악마가 나와요. 예수가 광야에서 악마의 유혹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문관이 악마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너는 기독교 성스러운 성경의 가르침을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냐? 그럼 깜짝 놀라죠. 아닙니다. 말을 잘못했습니다. 저는 악마를 믿습니다. 그럼 그 다음 질문이 뭐겠습니까? 그래? 너는 그 악마를 언제 어디서 만났느냐라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아니요, 저는 만난 적이 없는데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고문이 가해지는 거죠.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이 구렁텅이에 빠져버리게 돼요. 그래서 결국 고문을 건지지 못해서 자백하게 되면 그 다음에 기다리는 건 이제 처형인데 이 처형은 자백을 받았으니까 합법적인 그리고 정당한 처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녀 재판에 임했던 신문에 임했던 이 재판관들은 정말 성심성의껏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사명감도 불탔고 뭐 아까 잠깐 언급했던 마녀의 망치라고 하는 책이 가장 유명합니다. 말레오스 말레피카룸인데 한마디로 정의하면 마녀 색출과 처단을 위한 매뉴얼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 국내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마녀를 심판하는 망치, 마녀 사냥을 위한 교본이라는 제목으로 2016년도에 번역이 돼서 소개가 됐어요. 도서관에 가서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이거 쓴 사람이 도미니쿠스 수도회의 수도사인 이제 하일리 크라머라는 인물인데 오스트리아에서 이제 마녀 사냥 주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정신적으로 좀 이상한 사람인 거 확실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사탄 음모론자입니다. 사탄들이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다. 세상을 뒤집으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라고 이 음모론에 완전히 빠져서 이 마녀들을 색출하는데 이 오스트리아 당시 주교가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하면서 얘를 내쫓아요. 근데 돌아갈 때 나 죽지 않아 다시 돌아올래 이랬나 봐. 2년 뒤에 자기 동료인 야콥 스프랭거라는 인물하고 이제 책을 하나 쓰는데 그게 바로 마녀의 망치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의 내용은 사실 별거 없어요. 그 이전까지 돌아다니고 있던 세간에 돌아다니는 이야기를 다 정리해서 여기에 상상력을 추가해서 정말 증오로 가득 찬 마녀에 대한 증오로 가득 찬 내용을 쓰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여성 혐오가 강조가 되죠. 여성이 더 마녀가 많은 이유? 이건 여성이 남성보다 육정이 더 강하기 때문이다. 뭐 이런 논리를 막 피게 돼요. 마녀의 망치 한 장에 정말 재미난 구절이 있는데 이 마녀들이 남자를 불임으로 만들기 위해서 음경을 훔친대요. 그러니까 거세당한 남자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뭐 어떻게 떼내는지 잘 모르겠는데 남자들의 음경을 뭐 20, 30개 모아서 새 둥지에 아니면 상자 안에 이렇게 보관해 놓는
같아요. 근데 자기가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자를 열어봤더니 잘린 음경들이 막 살아서 꿈틀꿈틀대고 옥수수나 뭐 이런 걸 주면 얘네들 막 그걸 집어먹더라. 어디를 집어먹는지 모르겠는데 그 집어먹는 걸 자기가 봤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한 사람이 목격자의 증언을 또 갖고 들어오는데, 자기가 음경을 잃고 하도 우울해 있던 한 남자가 마녀를 찾아가요. 그래서 돌려달라고 했더니 마녀가 피식 웃으면서 저기 나무 뒤에 가면 새둥지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하나 가져. 그래서 올라가 봤더니 정말 그 새 둥지 안에 음경이 막 쌓여 있는 거예요. 뭘 가졌겠어요? 제일 큰 거를 집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마녀가 야 그건 안 돼. 그거는 교구 신부님 거니까 그거는 건드리면 안 돼. 뭐 이런 이야기를 자기가 들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거를 거의 한 챕터를 써요. 이러면서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갖고 책을 만드는데, 문제는 이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유럽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책만 나간 게 아니라 책을 발췌해서 한 장짜리 찌라시라고 하잖아요. 선정적인 그림, 뭐 마녀가 화형되는 장면이라든가 아니면 마녀가 지팡이를 타고 날아다니는 뭐 이런 판화를 찍고 그 밑에다가 간단한 내용들 이렇게 적어갖고서 이걸 팔아요. 팔릴 만한 것들을 계속 찍어내는 거지. 이러면서 이게 유포가 되다 보니 나중에는 이게 터무니없는 이야기인데 이게 워낙 넓은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다 보니 이걸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아예 여기에 이걸 매뉴얼 삼아서 전문적으로 마녀를 찾으러 다니고 마녀를 판별하는 전문 마녀 사냥꾼, 그 넷플릭스에 보면 위쳐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비슷한 사람들이 등장하기도 하고, 아예 법정에서 마녀를 판별하기 위한 조사서 양식 이런 것들을 만들어지거든요. 이때쯤 되면 마녀가 없다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상상이 만들어낸 이게 그야말로 이제 현실이 되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책이 마녀의 망치라는 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도 그런가요? 오히려 한국이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인터넷 환경도 그렇고 더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터 유럽을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는지 정확히 19세기 말부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제국주의 시대하고 맞아 떨어지는 거의 동시대이고, 이 시기에 유럽이 열강들이죠. 열강들이 미국 포함해서 전 세계 곳곳을 식민지 삼아서 지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뭐 힘의 우열이라는 것이 명확해졌고, 그러면서 비서구 지역 사람들이 서구 열강들을 따라가야 되겠다, 따라해야 되겠다. 일본이 가장 먼저 시작했는데 아시아에서는 이제 이러면서 그들이 이제 선진국, 앞선 나라라고 하는 인식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150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지도 펼쳐놓고 세상에서 가장 선진국은 어디냐라고 하면 중국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인구 면에서 1500년대에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는 베이징이었거든요. 그 당시 한 인구가 60만에서 70만 정도였다고 하는데, 아마 상위 12도시 중에서 유럽 도시는 하나 정도밖에 없었을 거예요. 파리 정도? 그나마 당시에 6세기 파리 인구가 한 20만 정도밖에는 안 됐으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소도시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런던 인구 같은 시기에 한 5만 정도밖에는 안 됐고요. 그런데 1900년에 이르게 되면 이 순위가 완전히 역전되죠. 세계 10대 도시 중에서 아시아권 도시는 하나 반대로, 나머지 9개 도시는 이제 전부 다 이제 서구의 도시들, 그 순위가 매겨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서양이 선진국이다라고 하는 인식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배워 나온 것 같아요. 사실 보면 우리가 따르고 있는 뭐 정치 제도, 민주주의 제도, 대의제 민주주의 서양에서 들어온 거고, 교육제도 초, 중, 고, 대학 교육 이런 것도 이제 서양에서 들어온 거고, 아프면 병원 가는데 한의원가 아니야? 뭐 이것도 이제 서양식 병원을 가게 되는 거고, 옷 입는 방식 한복 입고 안 돌아다니잖아요. 다 서양식 의복. 종교도 서양에서 들어온 뭐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를 믿고 있고, 주거 공간도 요즘 뭐 한옥을 고쳐 사시는 분들도 있긴 하던데, 그럼에도 국민의 대다수는 이제 서양식 가옥에서 거주하고 있다 보니 이제 그런 자연스럽게 이제 서양이 선진국이다. 근데 이제 21세기가 되면서 워낙 우리의 수준이 소득 수준도 그렇고 삶의 수준도 그렇고 의식 수준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것들이 이제 발전하다 보니 어느 지점에선가는 그게 이제 역전되는, 오히려 이제 서양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보고 훨씬 더 한국이 우리보다 선진적인 면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거를 보면서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국뽕에 차오르기도
하고 뭐 이런 재미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왕족과 귀족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중세 시대만 하더라도 왕이건 귀족이건 농민이건 음식의 차이가 먹는 음식의 차이가 있었느냐, 차이가 딱 하나 있었는데 양의 차이, 많이 먹고 적게 먹고 요 차이가 있었고, 나그네가 여행을 하면 귀족의 성에서 잘래 아니면 농민의 가옥에서 잘래 그러면 오히려 농민의 가옥에서 자는 게 훨씬 따뜻했다라고 할 정도로 큰 차이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큰 차이는 없었는데 열악했던 건 맞습니다. 예를 들자면 특히 농촌 같은 경우는 조금 상황이 나은데 도시, 특히 런던과 같은 지금은 이제 대도시이지만 사람 못 사는 도시예요. 저 같으면 못 살았을 거예요. 기록만 봐도 큰데 일단 악취 때문에 못 살았을 거고요. 배설물을 위생적으로 모아서 이제 도시 외곽으로 이동시켜서 그걸 거름으로 활용했던 동아시아의 나라들과는 정말로 천지 차이였고요. 그래서 열악한 공중위생 덕에 유럽의 대도시들은 거의 죽음의 도시? 군데군데 도사리고 있는 그런 도시라고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540년서부터 1800년까지 영국인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이냐면 37세예요. 런던은 30세 미만입니다. 런던에 살면 농촌에 사는 것보다 훨씬 덜 살아요. 신생아 같은 경우는 5분의 1이 생후 1년을 넘기지 못했다고 하고, 런던은 비율이 더 올라가서 3분의 1 정도가 1년을 넘기지 못하고 사망하게 됩니다. 치안도 불안해서 1330년부터 1478년, 그러니까 14세기, 15세기에 영국의 귀족 사망자 중에 4분의 1이 타살이거든요. 14세기에 지금 대학으로 유명한 옥스퍼드가 살인율이 이제 최고인데 10만 명당 100명 정도가 타살. 런던은 10만 명당 50명. 근데 이 수치를 어떻게 비교하면 좋으냐 하면 오늘날 남아프리카가 10만 명당 65명이 타살이래요. 콜롬비아 10만 명당 50명, 53명인가 뭐 이러니까 그 정도의 치안이 불안한 공간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 사람이 이제 토마스 홉스, 리바이어던은 토마스 홉스인데 뭐라고 하냐면 영국인의 삶은 외롭고 가난하고 고약하고 야만적이고 그리고 짧다. 간결하게 요약을 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살기가 힘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향수는 유명한 이야기가 이탈리아가 19세기에 통일이 되기 이전에는 굉장히 작은 도시국가들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주변에 있는 뭐 신성 로마 제국이나 스페인이나 프랑스와 같은 강대국과는 맞대결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태이고, 그래서 뭐가 발달하냐면 외교가 발달합니다. 외교관들이 전 유럽에 있는 강력한 나라들의 궁정에 파견이 되는데 프랑스가 대표적인데 이탈리아 외교관들이 가장 가기 싫어했던 데가 프랑스래요. 냄새가 너무 심해서. 그래서 그 냄새를 어떻게든지 줄여보고자 이제 향수를 썼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죠. 하이힐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건 오해를 좀 부식시켜야 되는데, 하이힐이 그 길거리에 떠다니던 오물 때문에 발명됐다. 사실 이거는 틀린 이야기입니다. 사실 굽이 높은 신발은 고대 로마 때부터 있었고요. 중세 유럽인들이 뭘 신고 다니냐면 남학신, 사봇이라고 하는 남학신을 신고 다니는데 당연히 굽이 굉장히 높거든요. 불편하지만 아무튼 높은 신발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이힐의 원조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곳이 15세기 이제 터키 지방에서 나온, 지금 투르키예라고 부르는 이 지방에서 나온 초핀이라고 하는 신발이 있어요. 근데 이게 낮은 거는 20cm에서부터 굽이 높은 거는 70cm까지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공중에 떠다니는 거죠. 진짜 공중 부양을 해서 다니는데, 이 정도 신발을 신으면 정상적으로 걷지를 못해서 지팡이를 짚거나 아니면 옆에 하인이 부축해야만 걸어 다닐 수 있는 신발이었는데, 특수한 직종에 다니는 여성들이 주로 신었다라고 해요. 근데 이게 유럽에 전파되면서 16세기부터 귀족 남성들까지도 이 굽 높은 구두를 따라서 신기 시작합니다. 이게 초핀하고, 그러니까 남학신을 이제 변형하는데, 변형하는 과정에서 뒷굽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7, 18세기에 이렇게 되면 이제 가죽으로 만든 신발들이 나오는데, 가죽 신발은 이제 비쌌기 때문에 당연히 귀족의 상징이 되고, 그래서 귀족들이 이제 높은 굽에 구두를 신는다. 근데 도로 상태가 영 엉망이다 보니 물론 이 굽이 높기 때문에 오물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하는 역할을 했겠죠. 바로 그것 때문에 하이힐이 발명되었다라고 하는 설이 나온 것 같은데, 실은 그렇지는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까지 갈 것도 없이 1951년도에 프랑스에 그 엘르라고 하는 잡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엘르라고 하는 잡지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코리아판이 엘르 잡지에서 그
전수조사를 한번 해요. 프랑스 여성들이 얼마나 깨끗한지. 샤워 거의 안 합니다. 머리 감는 것도 굉장히 적고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더 했겠죠. 파리를 예를 들자면 파리가 면적이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거든요. 서울의 정확하게 6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도시인데 아무래도 수도다 보니까 지방에 비해서 많은 인구가 밀집해서 살죠. 근데 밀집해서 살다 보니 일찍부터 이 위생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18세기 산업화가 진행되면서부터 우리나라도 뭐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이주하는 이주민 물결들이 있었던 것처럼 프랑스에서도 이제 파리로 농촌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주해 들어오는데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진 건데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상하수도 문제죠. 깨끗한 물. 이게 문명의 기본 조건인데 이게 이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온갖 악취와 청결하지 못한 도로 상태, 주거 환경,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제 전염병 등의 문제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건 분명한 기록이 남아 있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19세기에 화장실을 갖춘 파리의 이 부르주아 잘 사는 사람들의 주택이 6.5%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뭐 하냐면 용변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요강을 통해서 해결하는데 쌓일 거 아니에요. 버려야 되는데 어디다 버리냐면 그냥 창밖으로 갖다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길거리에 이제 얘기하면서도 좀 그런데 막 떠다니는 거죠. 비가 오면 진짜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도로가 포장되어 있고 하수구가 있으면 마트로 빠져나가겠지만 그게 없는 상태에서는 그냥 길거리에서 이게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둥둥둥둥 떠다니는 거기에 옆에는 마차가 지나다니면서 막 계속 물을 튕겨내죠. 근데 그게 깨끗한 흙탕물이 아니라 이제 대소변이 섞여 있는 그런 물들이 튀어나가게 돼서 당시 기록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저녁을 먹으러 나가려는 사람은 똥과 물이 떨어지는 지붕을 피하기 위해 그야말로 고개를 해야 한다. 진흙더미, 미끄러운 보도, 기름때가 묻은 마차축과 같이 피해야 할 암초투성이다.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도시를 무사히 가로지르는 것은 정말 기적이나 다름없다. 뭐 이런 기록을 남기는데 전 이 기록 보면서 무슨 생각 들었냐면 마리오 게임 났어요. 뭐가 막 날아다니고 피해야 하는 이 게임 생각나는데 18세기 파리 시민들이 거의 하루에 75만 리터 정도의 오물을 생산했대요. 근데 이거를 그냥 갖다 버리면 그게 결국 어디로 흘러가냐면 샌드강으로 강으로 흘러들어가겠죠. 매일 아침에 근데 그 샌드강에서 물장수들이 물을 퍼서 상수로 가정에다 보급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병이 가장 유행했냐면 콜레라가 유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 한국 사람들은 못 살았을 거예요. 한국 사람은 유난히 청결하잖아요. 거의 매일 샤워하고 비데도 어느 정도 일반화되어 있다라고 하고 둘째 치고 일단 상하수도 시설이 이 시기는 완전히 정비가 안 돼 있는 상태라서 그게 가장 치명적이었죠. 19세기 후반입니다. 정확히는 나폴레옹 3세라고 하는 인물이 프랑스를 통치했던 바로 그 시기인데 나폴레옹 3세가 이제 처음에 이제 대통령 48년 혁명 이후에 대통령에 즉위했다가 나중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제 황제가 되는데 황제가 되고 나서 몇 가지 아젠다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파리를 문명 세계의 대수도로 전환하겠다. 캐치프레이즈를 내거는데 이러면서 조르주 유젠 오스만이라고 하는 인물을 발탁합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파리 개조 사업을 맡겨요. 파리 개조를 맡기면서 오스만 남작이 개조를 하면서 이제 내건 거는 이제 대로 중심의 도시 계획, 대대적인 파리시 전체를 재개발하는 사업을 착수해요. 그 이전까지는 파리에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이제 주거지가 막 자연스럽게 형성됐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인구가 몰려들다 보니까 거주 공간이 부족해서 이제 골목이 점점 작아지는 좁은 골목을 두고 건물들이 막 쓰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걸 다 헐어버리고 여기에다 이제 대로를 건설하고 그 대로변으로 깨끗한 아파트들을 이제 짓는 이런 방식의 도시 설계가 진행됩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 유젠 벨그랑이라는 인물을 또 등용을 해서 파리 상하수 관리를 이제 맡기게 되는데 그래서 1852년에서부터 1870년 사이에 파리의 하수관을 거의 4배가량 키우고 동시에 깨끗한 상수를 공급하기 위한 상수관 설치 공사를 실시합니다. 그때부터 아무튼 그 벨그랑이라는 인물은 그래서 당시로서는 가장 과감한 도시 상수 공급 시스템을 개척한 인물로 이제 평가되고 있는데 또 파리가 조금씩 깨끗해지기 시작하고 우리가 오늘날 여행을 가서 보고 있는 그 파리의 모습의 토대가 이때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도시 재개발을 하다 보면 우리나라도 예전에 달동네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모습이라고 상상하시면 되는데 재개발하면 철거하죠. 철거하면 거기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은 이제 쫓겨나잖아요. 철거민이 되는데 이 철거민들이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냐면 파리 외곽으로 와서 이제 삶의 터전을 새로 마련하게
가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18구의 몽마르트. 몽마르트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유명한 관광지이지만 이 시기에는 그야말로 달동네였을 거예요. 주거비가 싼 동네.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예술가들이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거주하면서 작품 활동을 하면서 또 유명해지기도 했고, 이게 다 이 시기에 만들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설명해도 문제가 되는 문제예요. 혁명의 원인이 뭔가는 거의 20세기 후반기에 많은 역사가들이 논쟁을 벌였던 문제이고, 지금도 계속 끊임없이 새로운 해석들이 나오고 있고, 근데 교과서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그냥 사회 구조적 모순이 원인인 거죠. 신분제 사회였고 소수의 신분에게 특권이 집중되어 있었고, 그런데 이렇게 소수가 특권을 갖고 있는 소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부재산, 토지 재산이죠. 상대적으로 많은 토지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능력보다는 내가 어느 신분 태생이냐가 출세의 기준이었고, 여기에 이제 프랑스 왕국의 재정 상태, 재정 악화가 또 혁명의 원인이었고, 여기에는 재정 악화는 루이 16세의 뭐 잘못된 정책 판단 미스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17세기서부터 이제 절대 왕정을 추구했던 프랑스 왕국이 갖고 있던 재정 시스템, 국가 재정 시스템의 굉장히 근본적인 모순, 이것도 원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화적 또는 사상적으로는 계몽사상, 인간이 누구나 평등하고 자유롭다라고 하는 이거를 얘기한 계몽사상도 프랑스 혁명의 원인이었고, 종교적으로는 왕을 그전까지는 이제 신이 내린 존재, 신이 점지해준 어떤 존재라고 하고, 왕권은 신성하다라고 하는 꼭 가르쳐 왔는데, 교회의 힘이 약화되고 또 계몽사상이 발전하다 보니 왕이 과연 그렇게 신성한 존재인가,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확산되는 거죠. 그야말로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혁명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를 하면 학생들도 어려워하고 듣다 보면 졸아요. 이해는 해요. 사실 어려운 문제고, 워낙 거대한 사건이다 보니까 거대한 사건에 복잡한 원인이 있는 건 당연한데, 그 복잡한 원인을 복잡하게 설명하면 다들 힘들어하고, 그래서 그 사이에, 이건 뭐 얘기가 좀 딴 데로 빠지는데, 그 사이에서 태어난 게 뭐냐면 음모론이에요. 복잡한 얘기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단순하게 설명하는 걸 좋아하죠. 그래서 최초의 음모론이 싹튼 게 바로 또 프랑스 혁명이기도 합니다. 에두아르 누리몽이라고 하는 19세기 프랑스 언론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19세기에 무슨 책을 쓰냐면 유대인의 프랑스라고 하는 책을 써요. 여기에서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제가 사회 구조적인 모순, 사상적인 이유, 종교적인 이유, 프랑스 재정 시스템의 문제, 이런 걸 다 얘기했는데 다 필요 없고, 누리몽 뭐라고 얘기했냐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100년이 지난 지금 가장 이득을 본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들이다. 그러므로 프랑스 혁명을 계획한 자는 유대인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내용의 책을 써요. 문제는 이게 먹혀요. 이게 먹혀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 뭐 글을 보면 댓글 달듯이 이 책이 나오면 저자에게 막 독자들이 편지를 쓰는데, 뭐 속이 후련하다, 머리가 복잡했는데 확 개운해지는 것 같다, 가슴에 얹혀있던 게 쑥 내려가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책을 굉장히 많이 팔았는데, 이런 음모론도 복잡한 원인을 갖고 있는 이 거대한 사건의 틈바구니에서 나오는, 쉬운 설명을 원하는 사람들의 니즈에 부합하면서 나타나는, 말도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뭐 비가 하루 종일 쨍쨍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져서 지하철역 앞에서 우산 파는 분들 있잖아요. 우산 파는 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비를 내리게 한 것은 누구? 우산 장수다. 이 논리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먹혔다라는 거죠. 19세기에. 마리오 앙투아네트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브랜드 관리에 실패한 인물인 것 같아요. 사치 이야기하고 철부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일 유명한 게 뭐겠어요?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않냐. 근데 이건 진짜 오해인데, 실제로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파리 여성들이 당시 혁명 직전에 거의 2년 동안 기상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냉해가 들어서 흉작 때문에 사람들이 먹을 게 부족해지는 상태였고, 빵을 달라고 이제 시위가 벌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파리 시민들이 베르사유까지 행진해서 왕궁안을 습격하거든요. 이 시민들의 분노케 했던 돌아다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유명한 빵이 없으면 케이크라고 하는 이 말인데, 사실 정확한 말은 뭐냐면 원어로 Il non pas de pain, de la brioche. 빵이 없다고? 그럼 브리오슈를 먹으면 되지, 뭐 이렇게 번역되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브리오슈가 이제 케이크로 번역이 된 건데, 브리오슈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빵집에 가면 이제 팔아요. 일단 계란이 하고 버터, 우유가 많이 들어간 폭신폭신한
부드러운 빵이거든요. 이가 약하신 분들도 쉽게 먹을 수 있는 이거에 대비되는 빵이 뭐냐면 빵. 그 프랑스인들이 여기서 빵이 없으면 할 때 그 빵은 뭐냐면 바게트가 아니라 시골빵이라고 해서 덩어리로 된 갈색 빵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뜯어 먹거나 잘라 먹는 이 빵인데 이거는 빵 종류거든요. 브리오슈도 빵 종류 중에 하나인데 이걸 영국에서 이걸 번역하면서 브리오슈를 그냥 케이크로 번역을 해버렸고 영국이 먹는 거에 워낙 취약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게 잘못 우리나라에까지 이제 케이크로 알려지게 된 거죠. 사실 이 말은 요즘식으로 하면 그야말로 페이크 뉴스입니다. 원래는 장자크 루소의 책 고백록 6권에 나오는 말인데 루소가 와인을 마시다가 이 빵이 떨어지자 시골빵이에요. 시골빵이 떨어지자 예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한 지체 높은 공주가 제안했던 임시 방편이 생각났다. 그 사람들이 공주에게 농민들에게 빵이 없다 먹을 빵이 없다고 말하니 공주가 브리오슈를 먹게 하세요 라고 했다더라. 이 얘기를 책에 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고백록 6권이 언제 나오냐면 마리 앙뚜아네트가 9살 때 나와요. 그러니까 별로 프랑스 혁명과는 관계 없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마리 앙뚜아네트가 9살 공주였을 때 한 말이냐 그것도 명확하진 않고요. 빵이 없으면 브리오슈라고 하는 말의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우리도 예를 들어서 저녁 때 빵집에 가서 요즘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그냥 흰 밀가루 식빵 말고 호밀빵 있잖아요. 그래서 빵집 주인한테 호밀빵 하나 주세요. 호밀빵 다 나갔는데 할 수 없지. 그러면 그냥 식빵 주세요. 이거하고도 좀 닮아 있거든요. 빵이 시골빵이 없어? 그러면 브리오슈? 그러니까 여러 메뉴 중에 다른 하나. 뭐 이런 의미인데 이게 이제 당시 시대 상황에서는 다르게 프랑스인들에게 해석된 거죠. 또 다른 사건, 왕의 사치 그러면 유명한 게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 사건인데 사실 이 다이아몬드 목걸이, 문제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마리 앙뚜아네트가 주문한 거 아니고 그 루이 16세의 전 왕이죠. 루이 15세가 마지막 애첩인 뒤바리 부인한테 선물로 주려고 주문한 목걸이에요. 근데 나중에 돈이 없어서 대금을 주문은 해놓고 대금은 치르지 못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목걸이 대금을 안 받았으니까 목걸이를 이 보석상이 갖고 있었겠죠. 근데 보석상이 목걸이를 만들기 위해서 다이아몬드를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자금이 부족한 거야. 근데 마리 앙뚜아네트가 이제 왕비다 보니까 이 왕비를 통해서 출세하려던 주변인들이 있었겠죠. 그 중에 한 추기경이 있었는데 이 추기경이 어느 날 사기꾼이 접근해서 왕비가 이 목걸이를 다이아몬드를 좋아하신다. 우리나라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선물해 주시면 되게 좋아할 거다 라고 하자 이 추기경이 오케이 자기가 그럼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구매하겠다. 그래서 계약금을 줬어요. 그리고 그 계약금을 지불하고 사기꾼 친구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은 거죠. 받고는 잠적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보석상은 나는 계약금만 받고 다이아몬드를 뺏긴 거고 이 추기경은 난 분명히 돈을 줬는데 다이아몬드는 어디로 간 거지? 근데 사람들이 이거 결국은 재판까지 벌어져서 마리 앙뚜아네트 무죄로 밝혀지긴 했는데 그래도 세간의 사람들은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마리 앙뚜아네트에 있다. 이미 결혼할 당시부터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별로 인기가 없었고 온갖 루머가 거기에 이제 살이 붙어가면서 왕비의 이미지를 어떻게 보면 조금씩 갉아 먹은 거죠. 이거는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의 오래된 관계. 오스트리아가 이제 합스부르크 가문이잖아요. 합스부르크 가문과 프랑스의 부르봉 가문, 발루아 왕과 마찬가지지만 그야말로 200년 동안 끊임없이 전쟁을 해왔던 유럽의 두 가문이었는데 이제 그런 국민적인 감정이 더 쉬워지면서 안 그래도 안 좋은 처음에 왕비로 왔을 때부터 요즘 같았으면 이미지 관리하는 전담 팀이 꾸려졌어야 해요. 근데 무시한 거지. 그리고 이 이미지 브랜드라고 하는 게 얼마나 파괴적인 힘을 갖고 있는지 이 당시 사람들은 그거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브랜드의 힘, 평판의 힘, 이미지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예리하게 알고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인물은 나중에 이제 나폴레옹 같은 인물, 뭐 이런 인물들이었겠지만 그 이전까지는 이제 관리하지 않은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사치의 대명사, 낭비, 허영 뭐 이런 것들이 프랑스 혁명을 일으켰다라고까지들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는 종교가 약해진 거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오히려 종교가 강했기 때문에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고 18세기 들어서 유럽에서 기독교의 힘이 약해진 거는 아까 마녀사냥 때도 얘기했지만 결국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기 시작했다. 여기에 가장 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16, 17세기 이제 과학혁명의 시대라고 이야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1660년에 영국 학술원 창립
되죠. 그다음에 그리니치의 국립천문대 설립되기도 하고, 후크라는 인물이 뭐 현미경을 통해서 미생물을 관찰하기도 하고, 스프링 시계가 나타나기도 하고, 뭐 헨리, 해성으로 유명한 헨리. 그 전까지는 별이 막 떨어지면 이걸 신의 분노라고 했는데 그거 아니다. 해성은 규칙적인 공전 주기를 갖고 있다. 이거 발견해낸 시대였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발명들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한 게 이제 뉴턴이었고, 그러다 보니 자연의 모든 것들이 그 전까지는 신비해 보이고 비밀스러워 보였던 것들이 이제 다 밝혀지는 거예요. 눈이 뜨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계몽이라고, 우리는 계몽 사상이라고 하는데 프랑스어로는 루미에르, 영어로는 인라이트먼트거든요. 그러니까 밝아진 거예요. 어둠 속에서 밝아졌다. 밝아진 이 세상에서 들여다 보니까 내가 여태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게 왜 당연하지? 라고 하는 의심을, 모든 것에 다 질문을 던지고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프랑스의 18세기 계몽사상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전투적인 의심인데, 모든 것을 정말 의심해보는, 가장 큰 게 뭐겠습니까? 기독교의 여태까지 진리라고 알고 있었던 기본 교리들도 이제 의심해 보는 거죠. 특히 이 과정에서 이제 뉴턴의 설명은 그야말로 근대 이정표라고 할 수 있었는데, 하늘, 천당, 지옥과 같은 생각을, 토대 자체를 붕괴시켰던 것 같아요. 세계는 그러니까 수학으로 만약에 별의 움직임을 계산할 수 있다, 태양의 움직임, 지구의 자전과 공전의 움직임, 달의 움직임을 다 수학적으로 우리가 예측하고 계산해서 예측할 수 있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뭐 같을까? 시계 같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옛날 사람들. 신이 여기 왜 개입하겠느냐? 그래서 신은 세상을 만든 다음에 어디 먼 데로 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세상은 인간들의 세상이지 종교가 개입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다라는 이런 생각이 한편에서 나타나고, 또 한편에서는 더 공격적이고 급진적인 사람들은 아예 세상에 신은 없다라는 주장, 무신론까지도 제기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유명한 시인, 영국 시인 존 더니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렇게 해요. 당시에 이제 과학혁명이 일어나는 걸 막 보면서, 새로운 철학은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한다. 불의 요소는 완전히 꺼지고 태양도 지구도 없어져 버렸다.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고 통일성은 사라졌다. 이게 이제 16세기 이야기인데, 18세기에 알렉산더 포프라는 사람, 또 자연과 자연의 법칙은 암흑 속에 묻혀 있었다. 하느님이 이르시길 뉴턴이여 존재하라 하시자 모든 것이 빛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니까 이 과학혁명이 얼마나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이제 시적으로 묘사하는 건데, 이렇게 과학의 힘에 의해서 과학의 눈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그 비밀을 파악할 수 있게, 더 이상 종교, 과학의 대척점에 서게 된 거예요, 종교가. 그리고 사실 정치적으로는 이제 왕이라는 존재 자체의 권력의 정당성을 보장해주는 한 축이 교회였거든요. 신이 있었고, 신이 내린 존재가 바로 왕이었기 때문에. 근데 왕에 대한 반감, 나중에 이제 프랑스 혁명 이후에 왕을 처형하고 공화국이 수립되면서 혁명 당시에 혁명가들이 성직자 기본법 만들고 성직자들 강제로 결혼시키고 교회 재산 몰수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들도, 그리고 19세기까지 이게 계속 이어지는데, 프랑스에서 이제 철저하게 반기독교 운동이, 탈기독교화 운동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는 기독교 교회와 카톨릭 교회와 프랑스 왕정이 한 편인 거예요. 한 편으로 묶여버리는 거죠. 왕을 지지한다? 그럼 넌 카톨릭 신자. 이렇게 이러한 이분 구도가 만들어지면서 뭐 공격 대상이 되기도 하고, 이러한 이유로 유럽에서 18세기 이후에 서서히 탈기독교, 유럽 사회는 탈기독교화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기가 이렇게 되면, 오늘날 뭐 제가 잘 아는 게 이제 프랑스다 보니까, 프랑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태어나서 프랑스인들은 딱 2번 교회 간대요. 근데 인구 센서스를 하면 자기 종교가 카톨릭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딱 2번 교회 간다. 언제? 태어나서 세례받을 때. 2번째 장례식. 그 외에는, 그래서 주일에 미사에 이렇게 가보면 진짜 나이 드신 분들밖에 없어요. 그만큼 이제 뭐 공식적으로는 카톨릭 국가인 것처럼 워낙 성당도 많고 하니까 실제 삶과는 이제 괴리돼, 이런 현재의 모습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